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투데이 스페셜 석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찬바람이 휘몰아쳤는데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리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장 씨였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랭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누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냐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카드로 읽는 법조는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기소 단계부터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기업 후원금을 강요한 최순실 씨 조카, 특검 도우미 장시호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누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냐는 볼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드로 읽는 법조는 피의자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량을 깎아주는 플리 바게닝 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이모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수시로 통화했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 진술자판기, 국민 호감 등의 별명까지 얻었던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고 면박을 줬을 정도로 최순실 씨가 집안을 팔아먹고 있다고 격분했을 정도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장시호 씨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선처 구형을 합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장시호 씨를 법정 구속합니다. 장시호 씨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된 데에 검찰은 대놓고 반발하진 않았지만 의아하다며 애둘러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 장시호 법정 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장 씨를 너무 봐줬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절대 과한 판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이른바 플리 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평입니다. 플리 바게닝은 형사사건 피고인의 답변과 진술을 뜻하는 플리와 협상을 의미하는 바게닝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과 검찰이 자백과 증언을 고리로 형량을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유죄협상제도 또는 사전형량 조정제도라고 불립니다. 플리바게닝은 배심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 계열 전통입니다. 미국은 수사 편의와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대륙법계 본산인 독일도 재판 사후에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내년 6월 도입할 예정인데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를 결정하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가 활용되어 온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관련해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플리바게닝 도입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피의자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내 수사 관행상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뇌물, 마약, 조직폭력 등 사건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뚜렷하게 대립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법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해묵은 논란 플리바게닝, 관행과 사법정의, 명분과 명분 사이, 검찰개혁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석대성입니다. 로우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차원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 규제 문제. 보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실은 소수 의견에 있다는 법조계 통용어처럼 비록 지금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SNS에 친구, 선배들과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퍼나르기가 되면서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학생은 경찰을 찾아갔지만 경찰은 오히려 치마 길이를 줄였냐 안 줄였냐, 왜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냐는 타박만 했다고 합니다. 현장 기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문제. 법률방송 보도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분명 일반 도로였는데 오토바이 도로 위에 고아 만드는 황당한 도로라는 제목의 지난달 8일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입니다. 직진하면 강변북로, 오른쪽으로 빠지면 용마터널, 오토바이는 터널 진입도 금지입니다. 멀쩡히 일반 도로를 달려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선 희한한 도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법률방송 해당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전용 도로 폐지와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주행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다. 바이크를 타고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돌아갈 수 없는 길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온다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률방송이 현장기획을 통해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청원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청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지 못할 거면 이륜차를 왜 파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잘 가는 길을 자동차 전용이라고 내쫓고 산골짜기 길로 가라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오토바이에 대한 차별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의 많은 고속도로를 타봤지만 신호등 없고 직진뿐인 고속도로가 시내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했다는 경험담에서부터 처음부터 모든 이륜차가 다 고속도로에 진입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점진적으로 허용해달라는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 현재 해당 청원은 8,600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오토바이를 선입견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줘서 아니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입법을 청원하는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엔 14,000명 넘는 시민들이 입법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타고 싶다 고속도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단계적 진입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정작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국도가 거의 고속도로보다 더 잘 돼 있으면 국도는 또 오토바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국도를 이용하는 쪽이 일단 비용도 저렴하고 통계적으로 봐서도 위험이 많이 되니까. 그러나 사고율과 사망률 등 어떤 것을 비교해도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권리를 단순히 위험하다라는 선입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의 어떤 교통수단, 교통정책을 만드는데 입안자나 관계부처가 좀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 국민청원은 오는 9일 마감됩니다. 법조계에선 가끔 진실은 소수 의견에 있다는 말이 통용됩니다.
주장과 요청이 근거가 있고 상식에 부합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는 건지 오토바이 단체 관계자들은 관련 입법 운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웬 네티즌이 정보 공유 사이트에 동의도 없이 퍼나르며 성적 농담과 유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 경찰에게 이런 사건은 범죄는커녕 신고 대상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여학생이 경찰을 찾아가 신고했더니 치마 길이를 줄였냐 안 줄였냐만 물어보고 왜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냐고 오히려 타박을 하고 신고는 안 받아주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평택에 사는 중학교 3학년 H양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끼리 교복 사진을 찍었었어요. 한번 이미지 사진을 전혀 막 야하거나 그렇게 보일 사진이 전혀 아니거든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곳은 인터넷 한 정보 공유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은꼴 게시판이란 게 있습니다. 중딩, 치마, 다리 지린다 이런 따위 제목의 글들이 가득 올라 있습니다. 은꼴은 순화해서 표현하면 은근히 야하다 정도의 뜻을 가진 인터넷 약어입니다. 이 은꼴 게시판에 H양과 H양 친구들, 선배들의 사진이 본인들도 모르게 올라온 겁니다. 사진은 저만 제 페이스북 사진 해놨었어요. 근데 사진이 그 은꼴 게시판이라는 사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희 처음에 거기에 저희 사진 있는지 몰랐어요. 홍아무개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H양과 친구들, 선배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퍼나르며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한 겁니다. 심지어 이 네티즌은 실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H양의 페이스북 링크까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저희 사진을 볼 수 있게 원본을 링크를 해놨어요. 원본 직파일이라고도 걸려 있었고. 성매매 광고까지 올라오는 사이트에 본인도 모르게 올라간 사진. 이제 중학교 3학년인 H양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저희가 아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너무 수치심 들잖아요. 극심한 수치심에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H양은 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는 안 받아주고 왜 그런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냐고 오히려 타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저희가 최근에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교복을 줄였냐 안 줄였냐를 물어보시고 왜 그런 글을 전체 공개로 해놓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결국 그 경찰 아저씨는 H양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그냥 왜 이거는 전혀 신고될 만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막 교복을 줄였냐 안 줄였냐를 물어보시니까 여학생의 사진을 동의 없이 마음대로 퍼나르는 게 정말 전혀 신고될 만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저희 사진을 동의 없이 공표하고 공유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거고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H양이 찾아갔던 평택경찰서는 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원인이 하도 많이 찾아와 H양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하루에 수십 명이었는데 민원인이라도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겠죠.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2달간을 성범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잡고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무사안이란 태도와 대응을 보고 있으면 성범죄 집중 신고 기간, 성범죄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이라는 말이나 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 등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것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이번 주 법조계에선 큰 논란이 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일파만파 구속 적부심 석방 얘기 전해드립니다. 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구속 적부심 판단 여부에 대해 SNS에서 공개 비판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구속 적부심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이 논란이 된 구속 적부심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네. 그리고 임관빈 전 실장, 네.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이라고 하는 조모 사무총장인데요. 이 세 명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에서 네. 이제 석방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뭐 석방을 해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김관진, 임관빈 전 실장과 전 장관의 경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네.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비춰보면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두 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조모 전 총장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의 위법성을 좀 지적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두 사안이 조금 성격이 다른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조금 다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현직 부장판사가 이 결정을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 아주 세게 비판을 했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SNS 소위 네.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인데요. 네. 주위의 법관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누구도 동의를 못한다. 네. 고위 법관이 네. 이제 이 형사수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위 법관이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그 고위 법관이 서울시 전체라고 할 때 이제 중앙지법 실무를 네.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원숭이, 뭐 벌거벗은 임금 등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거 뭐 아주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예,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김동림 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전에도 네. 마찬가지로 다른 부장 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판결이 소위 원세훈 무죄 판결인데요. 네. 이범균 부장 판사가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위반이다. 그렇지만 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네. 보기에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지록이마의 판결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뭐 그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던 판사인 것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랑 구속 적부심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면 원래 네. 명칭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 요새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체포한 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 체포한 후에 이럴 네. 때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신문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네. 예전에 있던 제도, 예전에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던 것을 반드시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돼 있지만 네. 영장 실질 심사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네.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 이거는 뭐 어쨌든 구속의 적부를 가린다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가 나 구속이 적법한지를 한번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속 적부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구속된 이후에 그 풀려나는 그 보석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구속 적부심이랑 보석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네. 예외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 피의자는 검사가 아직 기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네. 구속은 됐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네.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신분이 피고인이 되는데 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청구하거나 나중에 집행유예를 통해서 또는 무죄 판결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번 그 구속 적부심 김관진, 임관빈 두 명에 대해서 석방을 해준 거 그리고 현재 부장판사가 아주 세게 비판한 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흔히 뭐 상식이 좀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네. 법원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이다 또는 큰 틀에서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풀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석방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피고인이 네.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 아주 드문 경우인데 지금 이번에 한 번에 3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사유들이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조모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위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긴급체포가 위법함에도 또는 네. 긴급체포에 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던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긴급체포가 위법한 관행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행은 검찰과 법원이 같이 만들어 온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의미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니네만 잘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면 그런 관행을 만들어 온 책임이 같이 있는 법원이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명의 네. 그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김관진, 임관빈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법률 소비자 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네. 좀 비판의 소지도 있고 생각해 볼 여지도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죠.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구속 적부심 신청과 뭐 법원 석방 결정에 대해서 뭔가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뭐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내일도 관련 얘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구속 적부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거는 뭐 누가 청구할 수 있는 청구라고 하나요? 신청이라고 하나요? 예, 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네. 일단 피의자 또는 뭐 피의자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피의자이고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위 전격 기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격 기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격 기소가 뭔가요? 전격 기소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해 전격적으로 아주 급하게 빨리 기소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 구속 적부심 제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는 수사하던 피의자가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하는 방식이 이제 저희 속된 표현으로 공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뛴다고 하는데요. 네. 법원에다가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고 그 순간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자격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전격 기소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네. 위해서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금. 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은 법원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법원은 원래대로 하면 기록을 전부 다 다시 가져다 놓고 네.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재심사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체포나 구속에 관여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 법원이 작은 경우에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예외적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통상 뭐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구속된 피의자죠. 피의자들이 이런 구속 적부심 제도를 잘 이용하나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요. 네. 영장실질 심사를 하면 아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면 판사가 신문을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변호인 접견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판사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부심 네. 청구해 주십시오. 이러면 변호인들이 하는 게 적부심 청구를 만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적부심을 통해서 며칠 사이에 석방해 준 일이 없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괜한 절차를 해서 나중에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만들지 말자. 네. 적부심은 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부심 청구해보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김관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며칠 사이에 뭐 청구를 하고 석방이 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 거네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 청구도 했고 네. 또 석방까지 했으니까 변호사들은 자조적으로 그간 사문화되어 가던 구속적부심사 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를 네. 부여하자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긴급 체포 얘기를 어제 해주셨는데 긴급 체포에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네.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데요. 이제 영장실질 심사 제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네. 근데 이 긴급 체포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뭐 일정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가 있을 때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라는 거는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긴급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번에 조모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조사도 다 받고 네. 자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자백하고 출석한 사람이 그럼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네. 그게 긴급 체포의 사유가 되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 놓는다. 뭐 그런 얘기는 또 뭔가요?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를 네. 들면 정은호로부터 뭐 돈과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됐던 네. 어떤 부장판사님, 그 다음에 소위 사채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판사, 검사 네. 출신 네. 판사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급격한 심경의 변동을 일으키는 등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긴급체포 사유나 영장 청구 사유에는 당연히 없는데요. 네. 이것을 두고 뭐 피의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또는 도주할 우려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네. 한다면 그것도 피의자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는 네.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론적으로는 없는 사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살을 하거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잡아 가둔다 뭐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총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오랜 기간 사실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 그리고 예. 심사를 하는 기관 법원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가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검찰은 심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얘기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네. 제야에 있는 변호사들도 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다면 네. 소위 말하는 법적 안정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네. 문제가 남게 됩니다. 법관은 당연히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네. 것이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누가 보기에도 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조율해서 좋은 관행을 아까 얘기한 위법한 관행이 아닌 좋은 관행을 좀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선수인 뭐 검찰이 뭐 석방에 반발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배경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와 강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네,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헤어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자기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 돌려달라고 유인했습니다. 네.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휴대폰을 빼앗은 건가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네.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는 등의 내용의 네. 이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보냈는데요.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문자 메시지 등을 지우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좀 찌질해 보이는데 휴대폰 뺏긴 전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도 즉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고 사용을 정지시켰는데요. 네. 이 휴대전화가 사용이 정지되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뭐 인적 정보라든지 서명을 도용해서 통신사에 사용 정지 해제 신청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 20대 휴대폰을 돌려주긴 돌려줬나요? 네, 피고인은 이 휴대전화를 검색해보고 혹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뭐 자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에 한 3일가량 뒤에 전 여자친구의 우편함에 다시 넣어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뭐 재판에 넘겨줬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모두 유죄라고 인정을 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뭐 적용된 혐의가 엄청 많은데 형량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양형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또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초기화시켜서 기존 핸드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피해자가 계속 반환을 요구를 하자 돌려준 것이고 또 중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통신사에 제출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강도 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강도죄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여자친구 휴대폰 뺏었다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강도죄 얘기 어제 이어 오늘도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여자친구에게 보냈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에 여자친구가 분실신고를 하자 여자친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이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서 3일 만에 여자친구 집에 우편함에 넣어놓아서 되돌려준 사건입니다. 네. 법원이 뭐 강도상해 등 적용해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데 강도죄 같은 거는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뭐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또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 상해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남 물건을 이렇게 강제로 뺏으면은 무조건 강도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기는 이 휴대전화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여자친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잠깐 휴대전화 내용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따라서 자기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강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로 이용 또는 획득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떤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잠깐만 일시만 사용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서 가지려고 뺏어야지 강도죄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절도랑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절도와 강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강제적으로 뺏어왔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식값 안 내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음식값을 안 내는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값을 안 내고 간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오히려 성립을 네.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준강도죄, 사후강도죄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건 뭔가요? 중강도죄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어떤 재물 탈환에 한 것 또는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강도죄와 다른 점은 강도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네. 이 중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거나 아니면 쫓기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사후강도죄도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 네네. 네. 강도죄 형량은 그런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 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네. 일반 강도죄라면은 뭐 특수 강도죄 이런 것도 따로 있다는 말인 거죠? 네네. 특수 강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에서 어떤 수단의 위험성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위협을 네. 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욱더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도 뭐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살면서 당할 일도 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해마다 핫 이슈로 떠오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분석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최저임금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그리고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그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임금 협상 과정에 개입해서 예.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수준 이하의 급여로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최저임금을 한번 인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나 인상됐습니까? 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16.4% 인상된 7,53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다라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은 그럼 누가 결정을 하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까? 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최저임금위원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구성되는데요. 최저임금의 수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같은 연구 그리고 건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고용노동 장관이 의결해서 고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네,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받던 종전 수준의 임금보다 낮춰서는 안 되고요. 예. 또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낮출 수는 없다 이런 조건도 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시간제 근로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거든요. 네. 선원이나 그리고 가사 사용인과 같은 특수한 근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이나 또 사업장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고용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기본급을 낮게 하면서 수당득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오는 형식이었는데요. 예. 네, 경영계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본급이 같이 인상되는 경향이 생기면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뭐 기본급, 월급만 포함이 되는 건지 어떤 각종 회사에 따라서 수당들이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네,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일률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나 면허수당 같은 것들이 이런 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근로시간 외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및 그리고 정해진 일정 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예. 상당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금, 숙박비 등은 상당수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 범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준 경우 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는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예,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큼은 다시 동일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진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기업은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재판에서 음주 후 심신미약을 사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최다 청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치 감경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플러스는 주치 감경 문제를 해설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깎아주는 주치 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이 주치 감형을 없애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주치 감형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의 사람은 처벌을 안 하거나 형을 감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이 심신장애가 적용이 돼서 감형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입니다. 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이어서 주치감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청원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2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주치감형 폐지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주치감형 폐지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입니다.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다는 게 청원 골자입니다. 조두순 사건 같은 게 더 있었나요, 실제로? 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납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폭행을 한 김수철의 경우 나는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술이 원수다라며 이제 주치 감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이제 살해한 김길태의 경우도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인데 범행 당시에는 소주 3-4병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듬해 4월 수원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이제 안 되자 살해한 오원춘의 경우도요. 난 술을 즐기고 범행 날도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끼다가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주치 범죄가 통계 같은 걸로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경찰청이 발간한 2016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 미수범 995명 가운데 40%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그다음에 성폭행 범죄는 30% 가까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습니다. 네. 기계적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살인과 성폭행 같은 흉악 범죄 3분의 1 정도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해 보이네요. 네, 국회에서는 오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술에 취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개정안은 음주한 경우 등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이제 감형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박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신창현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10조 3항에 보면은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술 먹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가 술 먹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견하는 사람 없잖아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형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위험을 예견한다는 그 내용을 삭제하자.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주치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을 정도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독일, 스위스 등 몇몇 국가는 만취, 우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정죄라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독일의 경우 명정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주기로 돼 있는데 주치 감형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업계에서도 빈부격차 현상이 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시장 개방 이후 후폭풍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로 인사이드 오늘은 국내 법률 시장 개방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철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 오늘 뭐 국회에서 열렸다는 세미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세미나는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이름의 세미나인데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현재 외국 로펌 27곳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고 아주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국내 변호사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더불어 법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그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이 모색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이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및 인도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1단계 개방 수준을 양호했고 국내 법률인 외국법 자문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뭐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좀 이뤄졌습니다. 네. 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그 변협에 등록한 개업한 변호사만 17,000여 명이고요. 네. 기업의 사내 변호사만 해도 2016년에는 2,435명에 달합니다. 네. 법무법인 수도 926개에 달할 정도로 아주 포화 상태인 거죠. 네, 뭐가 많네요. 네, 국세청 자료를 따르면요. 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에서 신고한 과세 표준이 무려 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네. 합니다. 뭐 10년 전인 2006년 2조 2천억 원에 2배가 넘게 성장한 수치인데요. 네. 이 기간 매년 6에서 8%의 아주 고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큰 손인 기업들이 네. 뭐 오랜 신뢰 그리고 편리성 이런 것들을 이유로 외국 업체보다는 아직 국내 로펌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뭐 네. 실례로 이번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김앤장 변호사 폭행 사건에서 네. 볼 수 있듯이 국내 법무법인들이 아직 뭐 로열티라면 로열티가 좀 강하고요. 네. 특히 기업의 내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유출을 꺼려하는 국내 기업의 특성상 국내 법무법인을 아직 먹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단 외형적으로는 크게 커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바로 법률 서비스
무역 적자입니다. 네. 그 지난해에는 법률 서비스 관련해서 대외 무역 수지가 무려 6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당시 환율로 따지면 뭐 7천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법률 서비스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 네. 처음 모노를 개방한 지난 2006년에는 적자가 2억 3천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네. 10년 만에 적자폭이 아주 2배 이상 크게 뛴 겁니다. 네. 뭐 전체 서비스 무역 적자에서 법률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3.6%로 적자 비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그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네. 경쟁력,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대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 사무소들도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자생력을 어떻게 키우자는 건가요? 바로 이 점이 가장 핵심이면서도 난감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해외에 진출을 했습니다. 뭐 38개 정도의 사무소를 설치를 했는데 네. 대부분이 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 뭐 중국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죠. 네.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법률 시장인 미국에는 아직 단 한 곳도 법무법인이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외국 로펌과 합작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국 로펌의 그 경험과 선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서 우리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좀 높이자. 네. 또 성공적으로 그 법률 시장을 개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사례를 토대로 네. 우리나라 외국법 자문사법을 좀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세미나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도 일단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의 자생력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네,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어쨌든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4번에 걸친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2014년 국정원에서 최 의원에게 건너간 1억 원을 당시 댓글 사건 후폭풍으로 특수활동비 삭감 등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로비용으로 건넨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며 최경환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검찰에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른바 자원 외교를 한다며 수백억, 수천억 원 넘는 국가 예산을 세계 이곳저곳 광산 등에 뿌렸지만 속된 말로 헛발질로 끝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자원 외교에는 비리라는 두 글자가 더 붙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자원외교 총괄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검찰 칼날을 피해갔습니다. 오히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비서실장으로 변신한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사령탑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후에는 소위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당 정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최 의원이 나온 대구고 출신들이 감사원 넘버2 사무총장과 국세청장, 대기업 전담 서울국세청 조사 4국장, 그리고 군에선 합참의장과 기무사령관 자리를 차지해 최경환 전성시대, 대구고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수행비서 등을 이런저런 신의 직장에 꽂아준 직권남용 등 혐의까지 받았지만 역시 검찰 칼끝은 최 의원에 가 닿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한 말입니다. 최 의원은 오늘도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억울함을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지 아니면 최 의원 말대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일이 생길지 검찰 수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이슈를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